오페라 하우스에 온도를 깔았다고? 어쩐지 오페라 하우스에 들어갔을 때 전혀 추위를 못 느끼겠더라고. 여기 한민족의 3대 발명품인 온돌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추운 겨울에 유럽에서 온돌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온 마리아 앤더슨입니다. 건축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으로 지속 가능한 건축과 전통적인 난방 시스템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한국의 온돌을 처음 접한 것은 작년 겨울이었어요. 당시 저는 덴마크 공과대학교에서 미래 친환경 건축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한 학회에서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인 온돌에 대한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닥 난방이라는 설명을 듣고 큰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덴마크에서도 현대식 바닥 난방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발표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는 걸 느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 시스템이 현대 과학적 관점에서도 최고의 난방 방식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생활문화 전체를 형성한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바닥에 앉아 생활하는 문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습관, 온기 가득한 바닥에서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온돌에서 비롯되었다는 게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제가 건축학도로서 가장 감탄했던 것은 온돌의 과학적 원리였어요. 복사열을 이용해 발부터 따뜻하게 하고 머리는 시원하게 유지하는 방식은 놀라웠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난방 방식이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에너지 효율성도 뛰어나서 우리가 당면한 기후, 위기 시대에 더없이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관심으로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강원도의 한 전통 한옥에서 이틀을 묵으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온돌방을 경험했는데 그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껴지는 은은한 바닥의 온기, 그리고 방 전체에 고르게 퍼지는 따뜻함이 얼마나 좋던지. 덴마크의 차가운 겨울에 사용하는 라디에이터 난방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어요. 더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의 현대 건축에서도 이 전통 온돌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아파트들을 방문했을 때 전통 온돌의 원리를 현대화한 바닥 난방 시스템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감탄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저는 한국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강원도 삼척의 한 산골마을이었어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한겨울이었지만 그곳 주민들은 아궁이에 나무 장작 몇 개만 넣어도 충분히 따뜻하게 지낸다고 하더군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 번의 불때기로 취사와 난방을 동시에 해결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할머님께서는 평생을 온돌 위에서 살았다고 하시며 아랫목에 밥을 두면 늦게 들어오는 가족들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덴마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우리는 음식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항상 전자레인지를 사용해야 하니까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지리산 자락의 칠불사였습니다. 그곳의 아자방이란 건물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건축물과도 달랐어요. 방의 구조부터 특이했는데 귀퉁이마다 70cm씩 높여서 좌선 공간을 만들고 가운데는 십자 모양의 생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 번 불을 떼면 100일 동안이나 따뜻함이 유지된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실제로 불을 떼고 12시간이 지난 후에도 온도가 거의 떨어지지 않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경복궁 방문이었어요. 궁궐의 온돌 시스템은 그야말로 과학적 걸작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베르사유궁에서는 왕과 왕비가 추위를 견디기 위해 7마리의 개를 데리고 자야 했다고 해요. 심지어 와인잔이 얼 정도로 추웠다고 하죠. 하지만 한국의 궁궐은 이미 완벽한 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연기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아궁이와 굴뚝 사이의 거리가 무려 28m나 되는데도 연기를 완벽하게 배출할 수 있는 기술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당시 유럽에서는 볼트 구조조차 없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런 고도의 기술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 연구의 마지막 단계로 저는 온돌 전수관에서 6박 7일 동안 전통 온돌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이었지만 실제로 구들장을 놓고 고래를 만들고 아궁이를 설치하는 과정을 배우면서 온돌의 과학적 원리를 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별한 재료 없이도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돌과 흙만으로
이렇게 훌륭한 난방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연구를 하면서도 제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낀 것은 온돌이 만들어낸 한국인들의 독특한 생활 문화였어요. 삼척의 그 산골 마을에서 며칠 머무는 동안 저는 한국 가정의 일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따뜻한 바닥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덴마크에서는 각자 소파나 의자에 앉아 거리감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같은 바닥에 앉아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께서는 온돌방에 다 같이 누워서 밤하늘 이야기를 하던 것이 가장 행복한 추억이라고 하시더군요. 특히 재미있었던 것은 아랫목이라는 문화였습니다. 가장 따뜻한 자리를 연장자에게 양보하는 이 문화는 한국의 효 사상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덴마크에서는 라디에이터 앞자리를 놓고 가족들이 경쟁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문화가 발달한 것이 신기했습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것은 온돌방에서의 건강한 수면 문화예요. 제가 만난 한의사 선생님은 바닥에 온기가 발부터 데워주니 혈액순환이 잘 되고 머리는 차가워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실제로 저도 처음으로 온돌방에서 자본 날 이렇게 푹 잔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숙면을 취했답니다. 한국의 아이들도 온돌 문화의 큰 수혜자더군요.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따뜻한 교실 바닥에서 편안하게 체조를 하고 미술 시간에는 자유롭게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께서는 바닥 난방을 설치한 후 아이들의 집중력이 좋아지고 감기에 걸리는 횟수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재미있었던 것은 김장 문화와 온돌의 관계였어요. 겨울을 준비하는 김장을 할 때 넓은 온돌방이 작업장이 되고 가족들이 모여 함께 일하는 모습은 마치 축제 같았습니다. 한 할머니께서는 옛날에는 온돌방에서 메주도 띄우고 김치도 담그고 다 이렇게 해서 살았다고 하시며 음식 문화까지 온돌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현대 도시의 아파트에서도 온돌 문화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서 TV를 보는 가족들을 보았어요. 소파가 있음에도 바닥에 누워있는 게 더 편하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아기들도 온돌 바닥에서 기어다니며 놀기 때문에 면역력이 더 강해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인상 깊었던 것은 온돌 문화가 만든 청결한 생활 습관이에요.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문화는 자연스럽게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게 만들었고 바닥에서 생활하다 보니 더 자주 청소하게 된다고 해요. 처음에는 신발을 벗는 게 불편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온돌 문화는 이웃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예전에는 추운 겨울, 난방비가 부족한 이웃을 온돌방으로 초대해 함께 지내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공동체를 배려하는 이런 따뜻한 문화야말로 온돌이 한국인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저는 유럽의 온돌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독일로 향했습니다. 독일을 선택한 이유는 흥미로웠어요.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독일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난방 시스템을 찾아 연구하다가 한국의 온돌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때부터 독일은 온돌의 과학적 원리를 현대화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왔죠. 독일에서의 첫 방문지는 프랑크푸르트 근교의 한 주택단지였어요. 이곳에서 만난 헤르만 씨는 12년 전 처음으로 바닥 난방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큰 모험이었죠. 설치 비용도 많이 들었고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매일 실감하고 있답니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헤르만 씨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유는 간단했어요. 따뜻한 바닥을 맨발로 직접 느끼고 싶다는 거였죠. 그의 아들 올리버는 겨울에도 맨발로 집안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친구들이 놀러오면 처음에는 신발 벗는 걸 어색해하지만 곧 이 느낌의 매력에 푹 빠져들죠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헤르만 씨가 직접 설계한 에너지 절약 시스템이었어요. 그는 온실에 벽난로를 설치하고 이를 바닥 난방과 연결했더군요. 3, 40도의 생활 온수로도 충분히 난방이 가능하다고 해요. 기존의 라디에이터는 7, 80도까지 물을 데워야 했는데 이제는 절반도 안 되는 온도로 집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헤르만 씨의 집 지하실에는 더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그가 이것 좀 보세요 하며 보여준 것은 정교한 온도 조절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방의 온도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시간대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더군요. 아침에 일어날 때 바닥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고 외출할 때는 자동으로 온도가 낮아져요.
이런 세심한 조절 덕분에 에너지 사용량이 예전의 절반으로 줄었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미네네 한 연구소였어요. 이곳에서 만난 월순 교수님은 현재 바닥 냉난방 시스템의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벽면과 천장까지 시스템을 확장하는 실험이었어요. 교수님은 한국의 전통 온돌은 과학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단지 이것을 현대 기술로 재해석하고 있을 뿐이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구소의 실험실은 마치 작은 집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똑같은 크기의 방을 2개 만들어 놓고 하나는 전통적인 라디에이터로 다른 하나는 바닥난방으로 데우면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죠. 보세요. 이 열화상 카메라 이미지를 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바닥난방은 열이 골고루 분포되지만 라디에이터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게다가 에너지 소비량은 30% 이상 차이가 납니다. 독일이 온돌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기후 위기 때문이에요. 독일은 세계 난방류 소비 3대 국가 중 하나인데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점점 강화되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난방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 한국의 온돌이 해답이 된 거죠. 특히 태양열이나 지열 같은 재생에너지와 결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베를린의 한 대형 쇼핑몰도 방문했어요. 이 건물은 완전히 바닥 냉난방 시스템으로 설계되었더군요. 건물 관리자는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같은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게다가 천장이 높은 대형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독일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소파에서만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닥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어린이들은 바닥에서 놀기를 좋아한다고 해요. 심지어 요가나 명상을 즐기는 사람들은 일부러 온돌 시스템이 있는 집을 찾는다고 합니다. 베를린의 한 유치원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한국의 유치원처럼 바닥에 앉아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원장 선생님은 바닥난방을 설치한 후 아이들의 활동성이 더 좋아졌어요. 감기에 걸리는 횟수도 줄었고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더 편안해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저는 제 고향 코펜하겐으로 돌아와 국제건축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본의 나카무라 교수님과 미국의 존슨 박사님과의 대화였어요. 두 분 모두 온돌이 어떻게 자국의 건축과 생활,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은 일본의 난방 문제에 대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일본의 전통 가옥은 겨울철 실내 온도 차이가 매우 심해요. 이로 인해 노약자들이 히팅쇼크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도쿄가스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연구소를 만들었다고 해요. 도쿄의 겨울철 평균 온도를 유지하는 실험 건물에서 각 공간의 온도, 분포를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카무라 교수님은 특히 일본 요양시설의 변화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바닥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었죠. 하지만 설치 후 어르신들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보고 모두가 놀랐어요. 감기나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이 크게 줄었고 특히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만성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줄었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도쿄가스의 연구 결과도 매우 흥미로웠어요. 저그에선 카메라로 찍은 인체의 열분 포도를 보여주시며 대류난방과 달리 온돌은 발부터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요. 특히 노인분들의 경우 족부 냉증이 개선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죠. 존슨 박사님은 미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특히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경험이 인상적이었어요. 1916년 라이트가 일본의 제국 호텔 건설을 위해 방문했을 때 우연히 한국의 온도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해요. 당시 경복궁에 있던 자선당이라는 건물이 일본으로 옮겨져 있었는데 라이트가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거죠. 라이트는 완전히 온돌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실내에 불이 피워져 있지 않은데도 따뜻한 방바닥이 그에게는 너무나 신기했죠. 그는 한국인의 방은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난방 방식이다.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난방이다라고 말했어요. 이후 라이트는 미국으로 돌아가 온수 파이프 바닥난방 시스템을 개발했고 그의 대표작들의 온도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존슨 박사님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라이트가 설계한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추적한 연구였는데 바닥 난방이 있는 사무실의 직원들이 그렇지 않은 사무실의 직원들보다 근무 만족도가 높고 스트레스 수치가 낮았다고 해요. 특히 놀라운 것은 계절성 우울증의 감소였어요. 차가운 바닥으로 인한 신체적 긴장이 줄어들면서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시카고의 존슨 앤 왁스 빌딩에서는 직원들의 겨울철 결근율이 다른 건물의 절반 수준이었죠. 미국의 현대 건축에서도 온돌의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해요. 특히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이 앞다투어 사무실에 바닥 난방을 도입하고 있답니다. 바닥에 앉아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젊은 직원들이 많아졌어요. 이른바 캐주얼한 업무 환경을 만드는 데 온돌이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건강 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공기 난방 시스템은 실내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어 호흡기 질환을 유발했어요. 하지만 온돌은 복사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기의 질을 해치지 않죠. 실제로 온돌을 도입한 건물에서는 직원들의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현저히 낮아졌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우리 덴마크의 건축가들과 함께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이미 덴마크의 신축 건물 80%가 바닥 난방을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도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 온돌의 과학적 원리를 현대 기술과 결합하면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난방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라 확신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코펜하겐의 오페라 하우스를 찾았습니다. 2005년에 개관한 이 건물은 덴마크의 상징물이자 관광 명소로 지하 5층, 지상 9층 규모의 건축비만 5천억 원이 들었다고 해요. 선박왕 멜레르가 기부했다는 이야기로도 유명하죠. 특히 이 건물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대규모 건물로는 덴마크 최초로 바닥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점이에요. 처음 설계 과정에서는 독특한 천장과 유리창 구조 때문에 냉난방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바닥 냉난방을 도입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답니다. 오페라 하우스의 시설 관리자인 안데르센 씨는 제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큰 공간에 바닥 냉난방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걱정했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 오페라 하우스가 세계에서 가장 쾌적한 공연장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여름에는 차가운 물을,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바닥에 순환시키는 것만으로도 완벽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공연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 마리아 페트로바는 다른 극장들과 달리 이곳의 무대는 겨울에도 발이 차갑지 않아요. 덕분에 더 좋은 공연을 할 수 있죠. 라고 말했다고 해요. 실제로 무용수들의 부상률도 다른 극장보다 훨씬 낮다고 합니다. 이런 성공 사례 덕분에 지금은 덴마크의 신축 건물 80% 이상이 바닥 난방을 도입하고 있어요. 공장, 학교, 병원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죠. 제가 일하는 건축사무소도 최근에는 모든 프로젝트에 바닥 냉난방 시스템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답니다. 이제 저는 제 연구를 마무리하며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한국의 온돌은 이제 전 세계인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덴마크의 공공주택에 한국식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온돌의 편안함과 효율성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인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길 기대해봅니다.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동오락관이었습니다.